자, 여러분들 오늘 쟁점 조선 역사 허구적 식민사관인 조선 봉건제론과 재상 이원익인데 지금 시간이 6시 25분이군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 중에서 소통하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진보주의 사관을 얘기하면서 조선 역사를 봉건제로 호도하는 것은 이게 제국주의 사관, 서양인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 사관이고 이것이 식민지를 체험했던 나라의 입장에서는 식민사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문화 현상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것을 우리말로 순화시키면 모양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양주의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 통용되는 어휘는 아닙니다. 네. 근데 지난번 조선 봉건제론을 제가 간단히 얘기하니까 자,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조선 봉건제건 진보주의 사관이건 마르크스 레닌주의건 이 얘기들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할 것이고 각도를 달리해서 반복하는 주장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근대주의, 근대화론과 맞물리고 그다음에 무슨 내재적 요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식민사관들과 다 뒤섞여 있어 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없더라도 저는 이 논의를 좀 더 진지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댓글 중에 호민관 바베프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조선이 왜 봉건사회가 아니죠? 물론 조선 창업을 주도한 정도전은 왕전 사상에 기초해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일체의 지주 소작 관계를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꿈 아닙니까? 실제로 조선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사유화 사회였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작은 거에서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발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후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에 지주 전호제가 양반의 일반적인 수익 구조로 변했고 자영농의 소생산이 아닌 지주 소작 관계를 통한 농업 생산이 일반적인 것으로 됐는데 이게 봉건사회라는 증거 아닌가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분은 봉건사회가 뭔지를 일단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조선시대 중후기의 역사에 대해서 진보 먹물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된 지주 전호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주 전호제라는 게 뭡니까? 지주 즉 에어컨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24도로. 네, 25도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24도라면 목이 좀. 네. 여기서 얘기한 지주 전호제라는 것은 지주와 전호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지주는 땅 주인이고 전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지주와 전호가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다 소작입니까? 아니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소작이 가장 문제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일제시대입니까? 일제시대요. 일제시대죠. 70% 80%까지 소장료가 넣었었죠. 네. 예. 조선시대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대를 진단할 때는 대세를 가지고 진단을 해야 돼요. 네. 조선시대는 소작이 아니고 병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작. 합리적인 선에서 나눠 먹는다 그겁니다. 병작이 소작화된 한 일본 놈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일본 놈들이 한 짓을 조선시대로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주 전호제가 다 소작이면 지금도 소작이 있습니까? 물론 일부 예외는 있지만 지금은 소작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농지 임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작제는. 그러면 예. 자기 땅 아닌 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조선시대를 일제 일본 놈들이 했던 그 지주 소작 관계를 통한 농업 생산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일제 시대를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 얘기를. 이거 얼마나 잘못된.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진보 지식인들, 진보 먹물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소유권과 점유권, 네. 그러니까는 예, 네 이제 세금을 좀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점유, 예, 수조권, 수조권이랑 좀 그 당시 정말 소유권이 다들 그 땅에 소유권이 다 있었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네. 지금 이런 댓글을 쓴 사람의 지금 이 이름이 뭡니까? 호민관 바베프. 호민관은 로마 모양주의, 바베프는 이거 프랑스 사회주의자 이름 아닙니까? 예. 벌써 이런 데서 이게 이 사람의 의식 구조가 일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호민관 바베프가 뭐예요? 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통이란 게 있습니다. 네. 전통하면 무슨 뭐 유구한 전통하고 그러는데 맨날 그 이덕일이 같은 사람은 고구려 타령이나 하고 그 이전에 무슨 고구려 이전에 무슨 뭐 한사군 타령하고 그러는데 사실 전통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운 시간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대표할 만한 전통적인 식품으로 김치를 들죠. 김치. 네. 오늘의 김치가 만들어진 건 불과 18세기예요. 네. 김치가 빨갛게 만들어진 게 조선 김치 아닙니까? 네. 17세기까지는 그런 김치 없었어요. 지금 중국인들의 복장이 있죠. 네. 중국인들이 한족들은 무슨 여진족, 만주족 뭐 싫어할 것 같지만 중국인들 복장은 다 청나라 옷이에요. 지금 다 17, 18세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17, 18세기를 완전히 암흑의 시대로 보고 있으니 이게 전통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겁니다. 네. 엄밀히 얘기해서 조선은 518년 존속했는데 그중에서 임진 병자를 겪은 17세기와 그다음에 세도정치 이후에 열강의 군함들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던 19세기에 저 부정적인 시대가 있었고 네. 나머지 300년 이상은 세계 최선의 인류 국가를 구가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전통은 이게 대한민국 겁니까? 일제시대 거예요? 조선 아니잖아요. 거네요. 네. 조선 건데 조선 중에서도 17, 18세기의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조선은 자기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주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먼저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서 여러분들 좀 지겨워도 좀 자세히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려면 이제는 함부로 달지 말고 진지하게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의욕이 나게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조선 봉건제론에 대해서 제가 그 진짜 조선 역사에서 얘기한 네. 내용들 이걸 조금씩 바꿔가지고 나온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이 봉건국가다. 조선이 봉건사회다. 이게 우리나라 공부 안 하는 이 진보주의자들, 네. 민중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얘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특히 간부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역사관이고 문명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재난 문자가 자꾸 와가지고 이 재난 문자는 소리를 막 줄여놔도 소리가 울려요. 자, 차근차근 얘기합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거듭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봉건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거의 안 쓰이는데 네. 진보 먹물들만 봉건이란 말을 써요. 조선 앞에다 갖다 많이 붙이죠. 아 그리고 막 봉건적이다. 예.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봉건이란 말 속에는 인습적이다, 꼰대적이다, 또는 유교적이다, 막 이런 그 선입견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봉건과 유교. 자 그런데 이 봉건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있죠. 네. 그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봉건적 할 때 전미사 적을 붙이면 뭐 구태적이다, 인습적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봉건 사회 이제 합성어가 되면 봉건 국가 하면 신분, 이념, 종교 등의 요소에 의해서 차별과 억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뜻하니까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못 사용하는 우리말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나오는 말이 봉건이에요. 봉건은 봉이라는 건 이건 땅을 주다 이 뜻이에요. 봉토. 네. 예. 분양하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네. 부동산 용어로 하면 건은 나라를 세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어 나라를 세우다는 뜻인데 그러나 서양에서도 봉건이라고 합니까? 서양 놈들이 봉건하고 한자어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퓨달리즘. 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퓨달리즘입니다. 네. 퓨달리즘. 그리고 이 퓨달리즘의 어원인 feud, F-E-U-D에는 오랜 동안의 불화와 반목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랜 동안의 불화와 반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농노와 영주 사이의 불화와 반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안 된 모양주의 이 농민 간부들 운동권 교육을 받은 위대한 통합 인민항쟁을 반봉건. 농민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농민 전쟁이래요. 그게 유럽에서 일어났던 농노와 영주들 전쟁을 따온 거예요. 농민 전쟁이 네, 있었고. 모든 걸 다 유럽에 맞춰. 이걸 민중당 무슨 뭐 정책교장하고 무슨 뭐 후원회장하고 막 대통령 후보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이 막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공개석상에서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퓨달리즘을 봉건주의라고 번역한 것 자체부터가 이제 오역이에요. 일본에서 번역한 거겠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서양의 그 퓨드에는 그 뭐 영지, 봉토라는 뜻이 이제 추가가 돼요. 갖다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서양의 퓨달리즘은 뭐냐?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가신에게 봉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관계의 제도를 의미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변화했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시아의 봉건 제도는 언제 끝났습니까 이게? 주나라 때? 아시아의 봉건 제도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 네. 춘추 시대에서 제후국. 실제로 봉건제는 끝났고 전국 시대는 봉건 국가끼리의 패권 쟁탈전이었고 그 다음에 진시황에 의해서 중국이 통일되고 봉건적 요소는 좀 남아 있었고 한나라 때에도 봉건적 요소는 여전히 있으면서도 이 봉건 국가라고 하기가 어렵고 네. 결정적인 건 당나라 때 끝났어요. 여러분들 국가가 유지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영토, 주권, 국민? 이제 그건 이제 국가의 구성 요소고 예. 우리가 이제 그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국가가 유지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첫째 세금이 있어요. 둘째로 형법이 있어야 돼요. 형벌이. 그런데 형벌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세금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을 국가에서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야 될 세금 안 내면 체포해요. 재산 다 체포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는 길에도 차량 인수해 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 봉건제도라는 것은 왜 생겼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군사적인 면에서
외방의 침략이 있으면 이 멀리 있는 중앙 정부에서는 못 막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방에 있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막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국가적 단위가 동적인, 생기지 않으면 예. 전쟁을 못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봉건제가 생겼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극히 일부의 주장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하나의 그 통치 체제 안에 어떤 영역을 다 포함시키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영토가 되겠죠. 네. 영토 내에서 재화가 필요할 때 생산이 돼야 돼요. 생산. 아, 그렇죠. 생산이 되고 두 번째로 생산된 것이 돌아야지. 중앙 정부로 필요할 때 올라와야 돼요. 운송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또 이제 유통도 돼야 되지만 다시 말해 중앙 정부가 유지되려면 생산물이 있어야 되고 각지에 네. 그 생산물이 운송될 수가 있어야 되고 네. 운송해오자마자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저장을, 저장할 수가 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산과 저장과 운송을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어야지 그 영역이 통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 100년 남짓밖에는 안 돼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안 되는 곳도 있을지 몰라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과 저장과 생산과 운송과 저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앙 집권 체제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그겁니다. 그걸 했던 나라가 당나라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율령이 되고 당나라 때 이 조용조. 이 조용조가 그 네, 세법이죠. 아주 예. 현대적인 그 아주 놀라운 이 세금 제도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조용조하고 율령이 다 당나라 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된 것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고려 고려. 때부터예요. 통일신라 때부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고려와 통일신라까지도 봉건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유럽 기준에 맞추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뭐냐? 통일신라, 고려, 왕정시대예요. 유럽 왕정시대. 왕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생산, 운송, 보관, 보관. 저장. 예. 저장이라는 이 발달된 경제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그걸 중국이 가장 먼저 해냈어요. 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해낸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봉건제하면 유럽 아이들이 봉건제를 언제까지 했느냐? 뭐 12세기까지 했다, 15세기까지 했다, 16세기. 17세기까지 했다 여러 설이 있고 또 일본 아이들은 뭐 15세기까지 했다, 18세기, 19세기까지 했다 여러 설이 있어요. 물론 일본의 봉건제와 유럽의 봉건제는 차이가 많지만 일본 아이들은 그 차이를 전부 감춰요. 그래가지고 유럽 봉건제하고 우리가 똑같다는 것만 역사에 남기는 그 이상한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은. 일본 놈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라 입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아시아를 벗어나고 유럽으로 들어간다. 예. 너겟이 나간 놈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은 미국의 태태와 함께 그리고 중국과 이 조선의 이 용기와 함께 갈수록 미래는 어두워요. 일본의 미래는. 네. 그러니까 자꾸 이 남쪽이 일본화돼서는 미래가 없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몽테크리스트 백작 할 때 백작 들어봤죠? 네. 네. 백작, 남작, 자작, 후작 뭐 이런 거 네. 공작 이게 다 중국 주나라 때 있었던 용어들이에요. 이게 서양의 용어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봉건제가 시작된 것은 무려 3100년 전 기원전 11세기입니다.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에 이르는 까마득히 옛적의 봉건제인데 이 봉건제는 대단히 양호한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일 흠모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봉건제가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진의 중원 통일로 형식적으로 막을 내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나라대에는 봉건제와 중앙집권제가 절충된 군현제가 실시돼가니까 우리가 한사군 네, 그게 군현제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일본만은 유럽처럼 봉건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준이 뒤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과 일본은 중국과 조선보다. 실제로 여러분들 임진왜란 이후에도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대동법을 만들고 조선은 200년 이상 존속됐어요. 200년은 하나의 왕조가 존속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임진왜란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조선은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이건 저는 네.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하는 이런 건데 조선이나 고려는 문치주의였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의 봉건제를 보면 기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사무라이 무사. 이런 네. 무사가 있으니까는 이쪽은 문치가 아닌 그런 무력으로 인한 지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는 문치였기 때문에 이런 봉건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 명나라와 조선의 그 지나친 문치가 그 두 국체를 약화시키고 쇠퇴시킨 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역사든지 다 긍정과 부정, 명암이 있게 마련이죠. 네. 자, 조선 왕조를 설계한 정도전은 한편으로는 주나라를 흠모하면서도 정치 체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선택했죠. 자, 이렇게 그 중앙 집권제냐 아니면 영주와 농노의 관계가 있는 그 봉건제냐. 자, 이렇게 그 관점을 따질 수가 있는데 일단 봉건제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가 그 봉건 국가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규정이 있어요. 네. 계약이. 그러니까 봉건제라고 해서 유럽의 봉건제와 중국의 봉건제가 같지는 않아요. 유럽의 봉건제는 계약에 네.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중국의 봉건제는 혈연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부터가 이제 봉건제라는 말은 말부터가 좀 잘못 시작을 했고 아까 그 댓글 다신 분이 정도전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대로 정도전이 구상한 토지제도가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서 인구수에 따라 나누어 주는 건데 이걸 계민수전이라고 하죠. 네. 전 국민을 이제 자장농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오늘 치면 토지 국유화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지나친 이상론이었다는 평가를 또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이제 정도전이 죽게 되죠. 네. 자, 여러분들 조선을 봉건국가로 규정을 해버리면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알겠으니까. 조선을 타도하려고 했던 놈들이 누구예요? 제국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이게 이 속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의 손문은 신해혁명 과정에서 청조를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을 했고 마오의 혁명군도 청조를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중국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 왕조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긴 경우는 없었습니다. 청산의 대상으로 여긴 경우는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봉건주의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유럽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유럽에 있었던 그 봉건 제도, 봉건 사회, 봉건 국가를 조선에다 갖다 붙이냐 그겁니다. 그게 바로 유럽주의 사관이고 이게 제국주의 사관이에요. 우리가 치면 식민사관이에요. 자, 지금 크게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좀 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네. 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민사관에 관심을 중학교 때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고려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제 형네
형이 가지고 있었던 책 그리고 형이 권유를 해서 이기백의 한국사실론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이기백의 그 한국사실론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식민사관에 대하여 비분강개를 토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식민사관을 거부한다면서 표현만 바꾸어 또 다른 식민사관을 되풀이하는데 그것이 바로 식민사관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상당히 맞는 말을 지금 이기백 선생은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기백 선생의 그 역사 연구가 어떤 그 한계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 말 자체는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박종홍이라고 아십니까? 철학자. 박종홍. 잘 모르겠어요. 박종홍의 한국의 사상이라는 이제 그 글이 있죠.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섬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고난의 역사를 운명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이제 지리적 결정론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비판하는.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섬나라를 포섭할 수가 있다. 이탈리아 반도를 봐라. 그리스 반도는 어땠는가? 또 뭐 그 부분은 또 그럴 듯해요. 네. 근데 반도니까 오히려 유리하다. 반도니까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것 자체가 다 편견이에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종홍 선생은 박종홍 선생이 뭐 한국 그 철학사상에서 이제 대가처럼 굴다가 마지막에 그 박정희한테 굴복해가지고 박정희 보좌관으로 가가지고 국민교육원장 만드는데 참여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의 사상으로는 유불선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동학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뭐 괜찮은 말이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박정희의 특별 보좌관직을 수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말하고 행동이 다를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의식은 유럽 중심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식민사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어적, 수세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 진보 먹물들을 향해서 교수 출신들에게 모양주의라는 용어를 구사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김갑수한테 막 조선일보 반공 목사라는 반응이 막 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식민사관, 조선 봉건제로는 식민사관의 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빼먹어요. 진보 먹물들이 식민사관의 항목 중에서 조선 봉건제론이 1위를 차지하는데 1위짜리를 빼요. 왜? 마르크스에 맞추려고. 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전에는 봉건제라고 했으니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이걸 뺍니다. 조선 봉건제론 다음에 식민사관이 뭐냐면 조선 정체성론이에요. 조선은 역사가 발전하지 않고 정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경제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후쿠다 노쿠조예요. 일본 경제사의 발전 과정이 서양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진보를 낳은 근거가 일본 사회의 내부에 있었음을 입증하려 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김용섭 사단이 얘기하는 내재적 요인. 내재적. 예. 이 식민주의자들이 그걸 그대로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서 지들이 무슨 자주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진보들이에요. 자, 바로 이 후쿠다는 1902년 조선을 여행하고 나서 쓴 논문에서 조선에는 일본과 달리 봉건제가 없었으므로 네. 경제가 낙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쿠다는 독일에 유학해서 그곳에서 독일 경제 발전 단계론을 수용한 전형적인 제국주의 식민사학자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쿠다뿐만이 아니라 구로마다 이야오, 사카다 히로시 등도 조선 봉건제 부재론에 동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봉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내 주장하고 똑같은데 네. 나는 나는 봉건제보다 발달된 중앙 관료제라고 하는 거고 얘들은 봉건제도 미치지 못한 이전에 아시아적 정체에 빠져 있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선에는 봉건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근대화로 못 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얘들이 이런 말을 한 건 별거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동양적 정체성론을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동양적 정체성론을 바로 얘들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에 근거해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즉 조선 중후기에도 조선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다는 논리를 수용해서는 절대 조선을 지배하는 논리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헤겔이라는 놈은 무슨 그 당시에 아시아가 동양세계의 정체성에 빠져 있었다. 마르크스라는 놈은 이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호도했다 그겁니다. 바로 1950년대까지 마르크스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마르크스 역사학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역사학자들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유럽인의 동양적 정체성론을 수용하고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북 초대 교육사였던 백남훈이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발 북은 자주성이 있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도 제대로 된다. 그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최근에 그 북에 다니는 그 조선 그 장애인 코치단 장애인 선수단 그 축구 코치분한테 최근 북에서 나오는 조선 통사를 또 구해서 읽었는데 한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를 잘 보세요. 어쨌든 조선 역사는 조선 왕조실록이 뼈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북은 1953년까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잡아서 1950년까지 조선 왕조실록을 열어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왕조실록이 없었어요. 북에는 6.25 때 와가지고 무주 적상산에 있는 것 갖다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조선 왕조실록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는 지금 한국 보수 쪽에서의 조선 역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나는 말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윤해동 아마 한양대학교 교수일 겁니다. 이분의 최근에 저작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2016년도 책이에요. 이분 전공이 비교 역사 문화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역사학파의 경제발전 단계론을 적용하여 봉건제가 부재했다고 주장하는 식민주의 역사학과 이에 대한 방어 논리로 마르크스주의의 발전 단계론을 적용하여 봉건제가 성립했다고 보았던 백남훈의 역사학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바로 윤해동 교수는 이 두 역사학이 양극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의 모호한 경계에 위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식민사관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공포스럽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국주의를 본받으려고 한 일본의 유럽 사대주의가 먼저 있었고 유럽 사대에다가 일본의 진지한 연구도 없이 저돌적으로 반발했던 조선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나중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봉건제론은 식민사관의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겁니다. 조선 봉건제론을 깨지 않고서는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뒤에 방송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한 6, 7분 정도만 해가지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조선이 어떠한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가를 그냥 간단하게 이원익 선생 얘기를 통해서 오늘의 안주 목사 이원익을 통해 본 조선의 행정 체제를 얘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이원익 선생은 1587년 이게 언제입니까? 1587년이면 1500 임난 전. 임난 5년 전이죠. 예. 임난 5년 전부터 임난 1년 전까지 평안도 안무 목사로 재직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조선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임진왜란 전이니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임진왜란 후가 더 어려웠었고 임진왜란 중이 가장 어려웠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어려울 때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안주가 뭡니까? 술. 네, 술안주 예. 아니라 안주 뭐 물론 술안주도 있지만 지명이죠. 네. 평안도를 만든 지명이에요. 평양과 안주를 합해서 평안도가 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제2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주하면 전주 나주 하듯이. 근데 안주 목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원익 선생이. 그런데 이 선생은 임명받은 다음 날 혼자서 말을 타고 현지로 떠납니다. 네. 보통 이 지방 수령 임명을 받으면 일단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가족들도 가요. 여기저기 뭐 유력자들하고도 좀 만나면서 이 서울에 머무르면 그 머무르는 기간에 그 부임지에서 아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와요. 모셔가려고. 네. 그러면 이 폼 잡으면서 이제 떠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의 그 국법에는 경국대전에는 부임 즉시 떠나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홀로 말을 타고 임지에 다다른 이원익 선생은 맨 먼저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부임지에 가지도 않고 곧장 말머리를 어디로 돌리냐? 평양으로 가서 평안감사 김수를 만나서 안주 목사 명의로 조국 1만석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1만석으로 굶주리는 백성에 풀어서 일단 살려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평안감사가 김수고 안주 목사가 이원익인데 뭐 이게 이렇게 잘 된 이유는 두 사람이 좀 과거에 좀 안면이 있어요. 네. 아주 그 한약에서 뭐 꼭 안면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는 사이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이렇게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경연에 같이 참여했든지 아니면 무슨 예문관에 같이 있었던지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네. 여기 나오네. 김수는 이원익과 같은 시기에 조정에서 경영관을 지낸 사람이니까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듬해에 풍년이 들어서 이원익은 대출한 조국 1만석을 모두 상환합니다. 당시 조국 1만석이 평안도 또는 안주 예산에서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1만석 하면 만만치 않죠. 네. 자, 저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지방관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조국 1만석을 지급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상부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지방 수령끼리 1만석의 조국을 신용 대출하고 상환할 정도로 잘 정비된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지나면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즉 위민이라면 제1순위에 두었던 조선의 행정 철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원익 선생은 그 뒤에 무려 36년 동안 재상을 지냅니다. 네. 말년에 2억 칸짜리 띠집에서 살았을 정도로 청렴했어요. 경기도 광명시 소화 이동에 가면 이원익의 집으로 알려진 관감당이 있는데 집이 좀 좋죠. 네, 많이 좋습니다. 보고 느껴라 이런 뜻인데 네. 이것은 인조가 이원익을 문병하고 나서 문병한 승지의 보고를 받고 어떤 보고를 하냐. 그가 거처하는 집은 삽목으로 지은 2억 칸 띠집인데 겨우 몸이나 들일 정도입니다. 집이 작고 좁아서 형편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보고를 하니까
인조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딴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집을 지어주고 바로 이런 일화를 후손들이 보고 느끼라 이런 뜻으로 집을 받으라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집하고 이 이불을 받았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우리들 한국인들은 우리의 좋은 것을 우리 것에서 찾지를 않고 그 당시에 뭐 정몽준과 누군가가 이 이원익의 그 정몽주가 아니라 그 송강 정철 예. 정철인가 누군가가 그 이원익 집에 한번 갔다가 너무 골목이 좁고 그러니까 말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차를 돌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막다른 골목에. 그런 뜻 아닙니까? 네네. 정차도 못 돌리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의 한국인은 우리의 좋은 것을 우리한테서 찾지 않는 아주 지독한 악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경차 타고 다니는 남미 대통령이나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면서 칭찬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무슨 북부 국회의원들을 칭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는 우리가 칭송에 맞지 않을 인물이 차고 넘칩니다. 저는 조선시대 최고의 재상으로 이원익과 최고의 행정관료로 잠곡 김육 선생을 꼽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면에서 퇴계와 율곡을 능가하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조선 역사는 전반적으로 다시 읽고 다시 감상하고 이 전통을 재창조해야 할 의무가 우리와 우리 2세들에게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